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은요, 점심은 좀 싼 걸로 먹자. 그러나 커피는 그럴 수 없다. 좀 비싼 걸로 마셔야 된다. 제대로 마시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데요. 사실 커피 한 잔이라는 것은 그저 식후에 그냥 마시는 그런 것을 넘어서 굉장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죠, 현대인. 그렇습니다. 뭐 바쁜 직장인들에게 뭐 잠깐 여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뭐 커피 한 잔 할래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데이트를 할까요? 아니면은 어색한 사이에서 화해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뜻에서 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사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하는 것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만날 분은요,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의미는 자립과 섬김 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커피 사업을 통해서 보육원 퇴소하는 그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아주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성인이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만 하는 청소년들. 많은 준비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홀로 내몰리게 됩니다. 앞날을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한 사회복지사가 나섰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향기 가득한 커피 한 잔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153 커피 조민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153의 대표이신 조민영. 네,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해주시고 자기소개도 좀 같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153 커피의 대표 조민영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충실히 지금은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커피 회사를 섬기고 있는 대표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커피 향기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막 그 오프닝 할 때부터 입가에 막 미소가 번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커피 매니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기가 가득한데 이 향기를 전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네. 커피 직접 갖고 오신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커피이긴 한데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직접. 그럼 직접 다 그 로스팅도 하시고 저희가 생두를 직접 구매해서 로스팅해서 오늘 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야, 이거 잔도 예쁘고.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직접 이렇게 내리시니까. 이 분위기를 계속 녹여주면 좋겠어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직접 지금 내린 막 커피거든요. 따끈따끈해요. 저는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네. 맛이 깊으네. 좋아요. 계속하세요. 두 분 계속하시고요. 네. 아니 그럼 이 커피는 어디서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필리핀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신혼생활도 필리핀에서 했었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길거리 아이들이나 빈민가 사역들을 자비량으로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코피노 아이들을 도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필리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 땅에서 키워지는 커피 원두를 가지고 아직 이제 한국에선 상품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드셔본 적이 없는 커피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독특한 맛이 굉장히 그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열대 과일 중에 잭프루시라는 굉장히 키가 크고 큰 뚱뚱한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처럼 닮았죠. 네네네. 근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 잭프루트의 풍미를 담고 있어요. 과일 풍미. 그래서 열대 과일 풍미를 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드셔보시지 못한 커피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커피 맛도 훌륭하지만 회사 세워진 동기가 더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153 하면은 사람들이 좀 생소할 텐데 좀 153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베드로가 건져 올렸던 153마리의 물고기 수기 때문에 약간 숫자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어쨌든 153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던 베드로처럼 어떤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그런 뜻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상징적이지만 150
3마리의 물고기나 153명 정도의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보육원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다 고아원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하는 친구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상징적인 숫자로 153을 빗대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을 좀 저희가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뜻이 좋고 저렇게도 뜻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153이 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더 좋아지죠. 아니 지금 이제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자립을 하는 그 법적인 나이가 있죠.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아동 복지 시설 중에 생활 시설이 있고 이용 시설이 있어요. 근데 생활 시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아이들이 먹고 자고 아이의 생활을 그 안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이제 하는 곳인데 법적인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 19세가 되면 자립을 모두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립 정착금이라고 500만 원의 이제 일정 정도 보조금을 줘요. 아니 자립을 하게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자립을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20살이 갓 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배낭에 자기 짐을 넣고 5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잘 알지만 500만 원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수입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이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고시원으로 대부분 들어가죠. 근데 고시원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지금 50에서 60만 원 정도 대부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건 10달치밖에 안 되는 건데 먹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거의 6개월 안에 그 돈은 다 소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립해서 생활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제가 커피 회사를 통해서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어도 제가 정말 부자고 재산이 많다면 아이들에게 그냥도 줄 수 있겠죠. 뭐 생활비를 준다던가 뭐 장학금식으로 뭐 학교에서 뭔가 배우라고 더 준다던가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건 저는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성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삶을 꾸려갈 거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 나이인데 자립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계속 돕는다는 건 그만큼 아이가 자립하는 기회를 자꾸 이제 시간을 자꾸 시간을 늘려가는 것밖에 안 돼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을 하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세상과 아이들 시설과 중간 정도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세우게 되었어요. 아니 이런 좋은 그 취지를 갖는 거 저희도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153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 또 이런 일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참 남다른 농사꾼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한 해 이제 씨를 뿌리고 벼가 자라고 논에서 벼가 이제 쌀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엄마 아버지께서는 그냥 공짜로 얻는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햇빛도 물도 바람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본 건 한 해 수확을 하면 늘 이제 벼가 다 이제 탈곡이 되지고 이제 어느 날 보면 집 앞에 이렇게 쌀 그 포대들이 하얀 쌀 포대가 한 20개, 30개 이렇게 대문 앞에 쌓이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김없이 사라지세요. 그걸 가지고 동네에 시골이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지 않은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셨다가 가셔서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그걸 쌀을 다 돌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나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는 꼭 그냥 보내시지 않고 불러서 이렇게 새 옷에 새 운동화에 돈에 쌀에 막 쥐어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그런 부모님의 그런 나눔의 모습을 보면서
나눔의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참 훌륭하신 네, 부모님이시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사회복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 꿈은 선생님이었고 예. 그냥 교육학과를 너무 가고 싶어서 수능을 보고 이제 괜찮은 학교들에, 많은 학교들에 교육학과를 넣었거든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썼던 교육학과는 다 낙방이 대지고 네. 저희 사촌 언니가 대전에서 한 학교를 다녔는데 놀러를 가고 싶은 거죠. 원서를 쓰는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핑계 댈 게 없어서 원서를 쓰러 간다고 부모님한테 핑계를 내고 네. 언니한테 놀러를 가는데 언니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네. 그냥 우리 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다. 쓰긴 거기에 써야 내가 되겠고. 원서를 써줄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거기만 된 거예요. 거기만 됐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시키셨네. 지금은 네.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절규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내가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나 아직 어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면서 자퇴해야 되겠다. 나랑은 이런 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울면서 다녔고 진짜 교회도 가기 싫고 그땐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2학년 되면서 제가 한 선배가 억지로 부탁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장애인 이제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산행 나들이를 가는 거였어요. 네. 제가 맡은 이제 할머니 분이 좀 체격이 나가셨어요. 네. 근데 하반신이 이제 아예 마비시니까 휠체어를 타고 제가 정말 막 진짜 숨이 턱까지 차고 막 심장이 아플 폐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포기하고 싶은데 다 가니까 저도 네. 따라서 이제 열심히 가서 중턱까지 딱 올라갔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할머님께서 우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 처음 이 산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사회복지라고 하는 학문이 글로 배우는 학문이 아니구나. 아, 진짜 이런 것이 이 안에 숨어있는 살아있는 학문이구나.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 할머님도 우셨지만 저도 거기에서 울었어요. 같이. 네, 그래서 참 거기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사회복지라고 하면 어디든 쫓아다닌 거예요. 자원봉사 자리나 이런 자리나 사회복지를 참 좋아하게 되고 사실은 지금 박사과정 이제 논문 하나 남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한 게 사회복지밖에 없어요. 네. 다른 거는 네. 너무 이제 그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후학들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석사 때 남편을 학교에서 만나게 됐어요. 네. 예. 네, 남편은 학부생, 저는 이제 석사생. 네. 그래서 같이 학술 준비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시댁이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고요. 네. 남편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신우 아가씨가 후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아, 같은 집안 과. 네네, 네. 같은. 그래서 네. 후배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신우랑 친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만 익혔던 저희 남편을 다시 만나고 거기에서 연애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회복지에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또 알게 됐죠. 시어머니 되실 네, 분이. 시어머니께서. 그래서 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신우도 사회복지, 그리고 저희 남편도 사회복지, 저도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모든 가족이 다 사회복지사 가족인데다가 네. 저희 신우가 지금은 결혼을 해서 대구에서 살아요. 네. 근데 신우의 남편도 사회복지사. 이야. 모든 가족이 사회복지사예요. 뼛속까지. 집안 분위기가. 그럼 시어머니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래 뭐 사회복지사가 아니셨고요. 네. 목회자시고 아. 여성 사역자신데 일반적으로 교회 목회를 하신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런 이제 무연고자들이죠. 네. 네, 처음 시작이 이제 1995년도였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네. 이제 왜 오갈 데 없는 연고자가 전혀 없이 네. 왜 이제 혼자 네네 계셨는데. 정신 질환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뭐 치매나 네.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버림을 받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사실상 저희가 지금 광명시에 살고 있는데 광명시에 그 95년도 이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경찰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사람들 의뢰가 들어오면 받아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치료하고 이제 사역자로서 사실은 네. 그런 일을 감당하셨는데 훗날 이제 그게 모태가 되져가지고 많은 이제 뭐 노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2005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그 미신고 시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네. 미신고 시설인 거죠. 왜냐하면 네. 그런 미션 센터를 운영하셨으니까 네. 그게 양성화되면서 그때 이제 아동복지 시설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운영하시고 그룹홈이 있어요. 되고. 네, 네. 네. 실제로 그러면은 같이 살아오신 거잖아요, 아이들과. 네, 네. 그것 또한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네. 그 키운 아이들이 20살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이유가 사역을. 정말 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더 좀 어려운 건 인식적으로 더 어려운 건 아이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후원을 한다던가 아이들을 돕는다던가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다 컸는데. 다 컸는데 왜 다 큰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후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정말 좀 어렵죠. 네. 이제 이론과 이제 현장은 네. 좀 다른데 네, 그걸 네.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어떤 이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괴리감이 좀 있는 네, 거겠죠. 네. 네. 그럼 지금은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하시나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가 사실은 뭐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길러냈던 친구들이 20살, 21살 이제 자립해야 될 나이의 친구들도 꽤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하고도 사실은 교류를 많이 했죠. 10년 이상씩 다. 가장 적은 친구가 뭐 10년에서 긴 친구가 뭐 20년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다 키워왔었는데 한 16명, 20명 가까이 아이들을 키워왔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립할 나이가 되고 정말 자립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자립하는 친구들이 나간 자리에 분명히 또 다른 친구들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처음부터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 일인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워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더 우선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잘 키워왔던 이런 소중한 아이들을 정말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더 우선하는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관계하던 저희 이제 아이들 아버지 이제 부모님들과 계속 이제 10년 이상씩의 관계를 다 맺어와서 이제 아버지들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이들을 데려가서 함께 아이들하고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셔야 된다. 계속 하면서 옆에서 이제 일하시는 거나 뭐 수입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또 상의를 계속 했어요. 네. 언제쯤 아이들을 데려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자립할 친구들은 자립할 집과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살 집이 있어야 아이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옆에서 돕고 마련해주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사실은 작년 11월 달부로 해서 저희가 시설들은 다 폐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반절 정도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립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몇 명의 친구는 뭐 다 중학생 이상의 다 나이가 돼가지고 청소년인데 아이들이 이제 인근에 다른 시설에 인계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서 몇 명은 또 그렇게 인계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으니까 우리가 뭐 그 흔한 말로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네. 너무 정이 들면 네. 뗄 수 없는 게 사람의 그 마음이고 사랑인데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 같고 네. 뭐 그랬을 텐데 저희가 듣지 않으니까 일부러 아이들과 연락을 정말 마음이 네. 없어서가 아니라 네, 네. 많이 안 하신다 네,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일단 부모님에게 돌아간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서 자꾸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아이가 다시 저희와 함께 살았던 그런 생활들을 그리워하거나 네. 혹시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정착을 네, 못할까 봐. 그럴까봐 사실은 싶어가지고 지금은 연락을 거의 아이들과는 자제하고 있고요. 이제 연락이 오면 아이들한테 이제 잘 지내니 그래 뭐 아빠랑 잘 지내봐라 이러면서 그냥 하긴 하지만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실 생각하면 네, 그렇죠. 지금 약간 더 울컥하신 게 아이들 더 보고 싶은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네네. 아이들하고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게 한 7년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면 사실은 이제 첫째는 제가 필리핀에 출산해가지고 돌아왔었는데 둘째는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들의 축하를 받고 같이 키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중에 집중되는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 아이들이었어요. 워낙에 아이들이 이제 반항을 할 나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이들이 반항하고 사춘기라고만 하는데 저희는 더 심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어리광 피우고 싶고 아이들이 그때는 좀 집중받고 싶은 생각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사실 저는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케어가 안 네, 됐죠. 케어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때 저희 아이들을 키운 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네네네 업고 다니고 뭐 놀이터 데리고 갔다 오고 제가 좀 힘들어 보이면 와서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에 우유도 타서 먹이고 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정말 아이들이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은 제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게 벌써 뭐 한 6, 7년에 함께 산 생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잊을래야 잊을 순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억지로 막 그냥 사실 참고 있을 뿐이지 이제 저도 남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아니까 굳이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셋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지금 셋째를 네. 임신 중이시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셋째를 임신해서 병원에서 이제 임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가 또 생각이 나고 그죠? 아마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오늘 이 마음이 잘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아이들 보고 또 카메라 보시고 오랜만에 네네. 뭐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보고 싶고 사랑하고 잘 하라고 인사말 한번 해주세요. 저 1번 카메라 보시고요. 네. 네네. 로뎀의 아이들아, 너희들 이모가 임신을 해서 너무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이 울지 말라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그 전에 함께 살던 때처럼 아이가 100일 때 돌 때 이모가 초대를 할게. 우리 그때 즐겁게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아이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 잘 지냈으면 좋겠고 신앙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래요. 네. 아니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고 삼촌이라 부르고 네네. 네. 지금 어딘가에 가 있을 우리 로뎀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모가 전해주는 그런 마음 잘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미래를 향해 가야 될 때니까 꼭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시 만나는 날 더 이렇게 자란 성숙한 모습으로 이모 앞에 또 삼촌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을 하고 대신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조 대표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참 훌륭한 부모님 그리고 좋은 가족을 만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런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버무러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제가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엄마께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심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엄마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저희가 딸이 5이거든요. 딸 5을 다 대단하십니다. 우리보다 한 명 더 많네요. 들쳐업고 막내는 없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셋째를 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도원에 이제 짐을 싸서 그때 몇째 당시에 딸이세요? 첫째예요. 첫째. 네네. 어깨가 무거웠어요. 네네. 그래서 기도원에 따라갔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겨울에 이제 엄마랑 이제 통성기도라고 하죠. 열심히 이제 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환상 중에 저는 그게 이제 환상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환상 중에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이제 어떤 손에 이끌려가지고 네. 제가 이제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정말 집채만한 뱀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막 비명소리 막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에 그런 걸 보게 돼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무섭고 막 도망가고 싶고 네. 막 이게 뭔가 싶고 사실 너무 놀랬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고 울면서 막 그때 당시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울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시다는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께서 믿음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네. 천국이나 지옥이나 나에게도 환상은 한번 보여주시라. 딸을 위해서. 네,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네, 보여달라고. 오늘 내가 한 기도는 그 기도였다. 그 네.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걸 너한테 본인이 아니라 너한테 어린 보내주셨니? 딸에게. 그것도 이러면서 천국이 아니고 지옥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정말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런 걸 보여주셨던 건 정말 인생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에 잡기 위해서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확신을 얻을 수 있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쓰임받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제 길거리 아이들 마약하는 아이들 이제 새벽에 빵 나누고 빈민가에서 쌀을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길거리 아이들 데려다가 학업을 가르치고 막 이런 센터에서 저희가 뭐 로뎀트리 데일리 케어 센터라고 세워가지고 야학처럼 네. 학교 방과 후에 뭐 아이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현지인 교사분에게 한국에서 똑같은 형태의 그런 소규모 보육원처럼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 결혼해서 필리핀에 결혼한 날 삐딱구두를 신고 머리 올린 채로 필리핀에 도착했으니까요. 네. 그날 도착해서 거기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이제 임신을 해서 첫 아이를 낳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고 다 이제 잘 낳고 아이도 잘 낳고 다 잘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처치되는 과정에서 살이 봉합이 잘 안 되지고 안에서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긴 위험한 거예요. 건데, 네, 그게. 네. 겉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네. 겉에 피부들은 다 붙어 있고 제대로 네. 되어 있으니까 네. 표시가 안 나는데 안에서는 이미 살이 염증이 나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뭐 대소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한 달 만에 30kg가 빠졌어요. 아무것도 산후조리를 해야 될 때 사실은 먹지를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30kg가 빠지고 나니까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30kg가 빠지면 거의 그건 뭐 그쵸. 네. 사망에 이를 수도 네, 있는 그래서 일이잖아요. 걷지를 못한 상태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필리핀에서 또 수술을 3차까지 또 받았어요. 그래서 염증이 난 살들을 다시 다 잘라내고 다시 또 수술하고 잘라내고 다시 수술하고 그걸 3차까지 했는데도 염증이 또 사라지지 않는 아물지가 거죠. 않는 네, 거예요.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비행기에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고 산소호흡기 끼고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네. 남편과. 그래서 어허. 오자마자 오는 그 날로 119에 바로 비행기에서 신고가 되져가지고 119 침대에 실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바로 실려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다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4차였거든요. 수술 너무 많이 하셨네. 네. 4차 수술을 했는데 또 염증이 시작이 되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살을 잘라내도 한계가 있으니까 염증이 이미 있는 살들은 또 염증이 생기면서 또 재발이 썩어져가게 되는군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도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이제 친정 집에서 그냥 아이랑 함께 그냥 연명하듯이 그냥 뭐 하루에 죽 2숟가락 막 이 정도 연명하듯이 지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뭔가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한강 성심병원이라는 데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젠 더 이상 잘라낼 살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고 나도 그런 건 못하겠다. 근데 단 하나 염증을 사라지게 하려면 일단 중요한 거는 아예 뭐 대소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아예 그냥 안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술했던 그런 이제
뭐 봉합해놓고 처치했던 것들을 다 뜯겠다. 그리고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하고 한 달 정도 물도 먹지 말고 살아봐라. 그리고 주사약으로 영양 금식을 그렇죠. 하는 얘기네요. 강제 금식인 거죠. 물도 먹지 못하는 그냥 강제 금식에다가 주사약으로 영양분과 이런 건 줄 테니 죽진 않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20일이 지났을 때 다행히 3살이 났고 일부러 꼬매지 않았지만 염증이 잡힌 상태에서 살이 붙어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일, 얘가 22일 만에 병원에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친정에 와서 이제는 정말 이제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서 아이 아빠와 함께 우리 행복하게 이제 필리핀에 사는 사역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꿈을 꿨는데 제가 그동안에 몸이 피폐해지는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은 나사가는데 정말 염증도 없고 몸도 나사가는데 그때부터 찾아온 게 이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사실 살면서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 해보고 젊었으니까 어렸고 그때가 26살이었거든요.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몰랐었는데 아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머릿속에서는 그 죽음밖에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눈을 뜨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제 몸이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오면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다가 공황장애 오면 살고 싶고 죽고 싶다 살고 싶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불면증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마약성 같은 수면제를 들지를 않은 거예요. 하루에 30분, 딱 30분 정신줄을 놓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30분.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우는 거.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사실은 그런 시간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런 딸을 보는 게 너무 괴롭죠. 괴로우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함께 가족이 헤쳐나가보자 하면서 기도를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41일째 되는 날로 비행기표 끊어 필리핀 가라. 돌아가봐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실지 모르니까 담대히 한번 각오를 해봐라.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저희 모든 아버지, 엄마, 저희 동생들 함께 모여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온 가족이 같이 하셨군요. 온 가족이 저녁마다 울면서 매번 예배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41일째 된 날 정말 아이를 얻고 제가 필리핀에 들어갔어요. 사실 너무 두려웠어요. 부모님이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잘 가라고 하시는데 부모님도 오시고 저도 울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저는 또 그 비행기 타기 전부터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아이를 얻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비행기 타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부터 딱 3시간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했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 30분 자는 것과 3시간 자는 것은 불면증 가지신 분들 알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정말 큰 희망을 품고 아 나는 이제 모든 게 회복됐다. 공황장애도 이제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때부터 3년간 3시간이었어요. 이야. 잠자는 시간이. 3년 동안 3시간씩만 주무셨던 그때가 거예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간이 하나님의 저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혀 없으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3시간은 자니까 눈 떠진 그 시간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골방이 있었거든요. 저희 그 필리핀 집에 그 드레스룸처럼 생긴 아주 작은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골방이 있었어요. 그 골방에 늘 가서 그냥 성경책을 배우고 울다 잠들고 또 울다 잠드는 게 아니죠. 울다가 잠깐 이렇게 잠깐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울다가 쉬었다가 계속 그런 거를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몸은 이제 치료됐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지면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누구 응가라도 매일 닦으래도 진짜 매일 하겠다고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3년 동안. 수만 번은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부짖으면서 정말 다 저는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져 봤기 때문에 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내가 뭐 더 뭐 잘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뭔가 그렇게 기도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오로지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면 사람이 단순해지죠. 네,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면 가람대 가겠다. 그게 설마 누구의 응가를 맨날 닦고 똥을 치우고 하는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라는 기도밖에 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3년의 시간이 정말 거짓말같이 그렇게 흐르고 정말 이제 건강하다. 아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정말 사역도 좀 더 제대로 하고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그 시로 그때 그 시로 저희 이제 신우가 결혼을 해서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어머니 혼자 시설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도저히 하실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돌아와라. 부르신 거죠. 이젠 진짜 와야 된다. 그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만난 아이가 9살이었는데 아이가 대소변을 진짜 못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학교에서 먼저 대변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전화 오시면 제가 옷을 들고 가서 아이한테 대충 갈아입힌 다음에 집에 와서 씻겨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 소변을 그 대면 묻은 바지, 소변 묻은 바지, 막 속옷 있잖아요. 다 빨았어요, 진짜. 결국은 기도 응답 받으신 근데 거네요. 그게 더럽거나 역겹거나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정말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신 증거구나.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진짜 뭐 이렇게 창피하거나 더럽거나 이렇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즐겁게 그 일도 정말 즐겁게 아이들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정말 그 울면서 골방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그 막 젖어졌던 그 성경책, 막 그 성경책을 지금도 보시면 그때 감동과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시죠. 지금은 너무 건강합니다. 오늘 아마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쓰임을 많이 받게 하실 것 같아요. 조 대표님 기도 제목하고 또 계획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뭐 저희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서울 드림교회나 신촌의 대연교회 같은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사실 저희가 키우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사실은 거기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등록금이 되고 그 월급이 또 아이들 자립을 준비하는 데 쓰이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좀 교회들이 그런 일에 좀 동참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아이들을 계속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일을 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아동복지 시설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도 이렇게 혼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나오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가장 중요한 걸 붙들지를 못하는 거죠. 생계라던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이 교회에 이제 주일날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가서 아이들이 뭐 좀 졸다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교회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일에 동참해서 저희가 가장 회사에서 주로 잡고 있는 일들이 뭐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정말 좋은 원두를 정직하게 공정해서 이제 교회 카페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어쨌든 저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자립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마 또 새롭게 하소서의 가족들이 그런 마음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53의 대표이시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여전히 이모 그리고 또 좋은 엄마가 되시는 그리고 또 세 자녀의 이제 엄마시니까 더 건강하셔서 오늘 뵈니까 뭐 과거에 그렇게 아프신 분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건강해지셔서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더 행복하시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시는 멋진 대표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장 낮은 자를 섬기신 조민영 대표님처럼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일지 모르지만 그 커피 한 잔이 어떤 인생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커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커피를 대할 때마다 이 커피가 주는 의미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이 커피 한 잔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이 커피 향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